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격 대표팀 반유진 선수 어제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중국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지난날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오해진 선수도 금메달 땄죠. 두 번째 사격 금메달이고요. 하계올림픽 토탈에서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지금 금 5개, 은 3개, 동 하나로 종합 5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앞으로도 우리 선수 세계 무대에서 아마 갈고 닦은 기량 마음껏 뽐내기를 저희 뉴스 인사이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신나고 유익한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하는데요.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예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 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의 왼팔 쪽에 앉아있는 조성은입니다. 예. 그래요. 왼팔, 오른팔인데? 예. 박지훈 변호사의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가 봤을 때는 이제 왼쪽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성은 기자님. 그런 의미에서 저희 채널 구독, 이제 좋아요, 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뉴스 인사이다. 박주민의 뉴스 인사이다. 구독, 알림, 좋아요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재직 시절 개인 법인카드로 8년간 6억 원 상당의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공용법카 사적 유용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네. MBC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공용법카로 1,500만 원어치가 넘는 와인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법인 카드로 쓴 것까지 더하면 도합 2,002만 원을 와인 구매에 사용한 겁니다. 2,200만 원이요? 네. 와인을 그때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좋아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야, 많이 좋아하시는 것 이거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내용도 더 많습니다. 빵하고 뭐 엄청 많습니다. 이 법인 카드를 정말 폭넓게 네. 아주 다양하게 마음 놓고 자기 카드처럼. 쓰는 것 같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업무용 차로 대학원에 다닌 정황도 나왔는데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MBC는 네. 이진숙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을 때 서강대 대학원 두 곳의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네. 이 후보자가 수행기사가 이제 서강대 주차 요금을 결제한 당일에도 서강대 주변에서 여러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공용카드로 사는 와인도 업무용이고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학교 근처에서 업무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글쎄요, 뭐 한두 번이 모르겠지만 여러 번 만약에 공용차로 대학원 수업을 갔다,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와인이 무슨 업무로 술 먹습니까? 아니, 술 삽니까? 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 가방위가 자, 이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당연히 채택할 수가 없겠죠. 일단 보류하고 8월 2일에 다시 국회로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의견으로 보류됐습니다. 원래 어제까지 보고서를 정부에 냈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채택이 무산되게 된 건데요. 이번에 채택하지 못하고 다음 달 2일에 다시 이진숙 후보자를 부르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여야 청문위원들은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대전 MBC 현장 검증을 두고 또 상반된 평가를 했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도 각각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여당은 청문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에 대한 의견과 사유를 적어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하자고 했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보도본부장 당시 노동조합 탄압 의혹과 또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에 대한 또 역사관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서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간의 체력 테스트에 이어 청문회가 3일간 진행됐는데 이제 그걸 체력 테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제는 얼마나 공직 후보자에게 험한 입담, 험담과 인신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영장 같다고 했고요. 네. 이윤기 민주당 의원은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의 최고 책임자인 데다 참사 관련 왜곡 보도를 일삼은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을 맡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하면서 특히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같은 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이 후보자에게 이 내구조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진수 라고 후보자 내구조가 이상하다. 말한 예.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비난과 예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내 판단과 발언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참고로 앞서서 최민희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라는데 대답도 못하는 이진숙 후보의 역사의식이 국민 상식과 다르다는 취지로 네. 이진숙 후보의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 후보자와 또 여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본인 위안부 강제 그리고 일본인 위안부 만행에 대해서 강제적이고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할 거다. 당연하죠. 예. 저는 위안부에 대해 강제적이라는 정도의 대답도 못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지 못하는 후보자, 일본이 한국의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SNS에 쓰는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걸 막고 싶다고 하면서 해당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이 삐뚤어진 역사의식 관련해서는 우리 방송의 마지막 코너인 시사 역발상에서 예. 역사학자 백혜성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 들려주실 테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맞습니다. 뭐 역사 의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 얘기를 못 한다. 이것도 사실은 알 수 하기 좀 어려운데 일부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뭐 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방통위원장 후보. 자, 민생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티몬 위메프 사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네.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신청 이후로 계속된 언론 보도로 거래가 끊기고 판매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돼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애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개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요. 네, 이 환불 대란은 올해 상반기에 위메프가 셀러에게 판매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시작됐고요. 이후 티몬 셀러 정산건까지 번지게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이른바 피지사들은 지난 23일 티몬 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에 중단했고 이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주요 여행사들도 티몬 위메프 플랫폼에서 철수를 했는데 네. 이렇게 주요 판매자들이 대거 철수를 하자 소비자들은 구매한 상품을 환불 처리해달라면서 티몬 신사업과 위메프 본사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이제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 등에게 5,600억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회생 신청까지 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는 이제는 재정 상황 회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 피해 규모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티몬과 위메프에서 활동하던 소상공인에게 미지급된 판매 대금은 지난 5월 기준으로 2,100억 정도로 2,100억 정도? 네, 예. 추산됩니다. 아하. 이것도 사실은 지난 5월까지 미정산된 금액이고 네. 이후 뭐 5월, 6월 거래분까지 합치면 미지급액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가 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데, 자, 회생 결정되더라도 지금 채권이 동결돼서 당분간 판매 대금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생이 되면 딱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소상공인 단체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점업체들이 줄 도산의 위기에 모였다, 파산 위기에 모였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을 호소하고 나섰고요. 환불에 실패한 소비자들은 티몬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구 대표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하윤 위메프 대표 그리고 류광진 티몬 대표 등 이번 환불대란 관련자들은 이제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전체 회의에 이미 출석할 계획인데요. 네. 안 그래도 불경기에 살기 팍팍한데 티몬 위메프한테까지 먹튀를 당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소비자들도 뭐 지금 힘듭니다. 소비자들의 출혈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발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광야님 오셨고요. 호미 행복만님도 오셨습니다. 아침 햇살, 젤리스, 2%, 전어당, 또 배동호님도 역시 오늘도 출석해서 또 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가 좀 많습니다. 끝까지 좀 추적해서 필요하면 처벌하자라는 말씀도 있고요. KT24님, 큐텐 거기 모회사기 때문에 책임 좀 물어야 된다. 정부 뭐 하냐? 라고 얘기하고, 치킨님은 나라가 더 엉망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주고 있습니다. 배동호 님이 도대체 대형 기업들 부도 나면 왜 소시민만 당하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주셨네요. 자, 뭐 KT24님 정말 매일 뉴스 듣기 힘들다. 그렇지만 뉴스 인사이다 많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사과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네.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거나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받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어서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고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서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같은 날 김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주장하면서 이원석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지금 싸우는 모양새고, 자,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인지 뭐 자진 조사인지 검찰이 가서 하는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대검 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하고 다툼이 있고, 이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뭐 국민들이 좀 비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김건희 여사가 그 이종호 대표, 유명한 이종호 대표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겠죠? 뭐 동생은 아니겠죠? 이 얘기는 뭡니까? 오빠라고 네. 불렀다고요? 종오빠. 네. 이종호 오빠? 네. 장경태 최고위원이 네. 어제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이 전 대표와 통화할 때 오빠라고 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와. 네, 그러면서 이종호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박정훈 내령의 변호인이죠. 네, 김기현 변호사가 자신과 공모해서 이 전 대표와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폭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혹은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네. 이 전 대표 측 제보자를 국회 상임위의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장 최고위원은 거짓말 제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거짓말 제조기다 이렇게 비판한 것 같은데, 글쎄 한번 보죠. 오빠. 이게 오빠라고 뭐 그래 오빠지 동생은 아니니까 오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부인인 상황에서
오빠 뭐 이랬다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글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적 친분이 좀 있는 관계에서 나 아, 오빠라고 오빠를 하지 저한테 않나요? 오빠를 합니까? 오빠요? 오빠를 안 오빠. 하잖아요. 지훈이 오빠 해야 됩니다. 오빠를 잘 안 하잖아요. 네. 떠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오빠란 얘기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이게 맞다면 뭐 또 아니라면 아닌 또 증거를 대고 또 아니라고 하면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다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라도엔 해주님도 오셨고요. 네, 나동현님까지 네, 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성 기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이사 두 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이야기 전에 올림픽 한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도 좀 나눠보죠. 어떻게 지금 10대들의 활약들이 아주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기 재밌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챙겨보진 못하고 네. 있는데 그 반효진 선수, 사격 선수죠. 공기 소총. 네, 공기 소총. 2007년생인데 이게 또 0.1점 차이로 네. 또 그리고 100번째 금메달 예.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무 멋져요. 저도 과거에 또 스포츠인 출신으로서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예. e스포츠로 e스포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다들 대단하다. 예. 저는 이루지 못한 꿈을 예. 또 이렇게 이루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꼭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음흠. 그 땀의 그 그렇죠. 값어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어떤 경기, 어떤 선수 뭐 지금 유심히 대한민국의 보십니까? 위상을 예. 전 세계적으로 드높이고 있어서 우리 선수들 너무나 다들 음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그 양궁 남자 아. 단체전을 굉장히 어제죠. 어제. 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그 이우석 선수가 아, 뭐 쏘면 그냥 다 10점이에요. 대단해요. 그 볼링으로 치면은 했다면 스트라이크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요. 비슷한 건데 너무 어려운 일들을 제일 먼저 쏘면서 긴장도 네, 많이 될 잘해요. 텐데 네. 너무 멋있었고 우리 김재덕 선수랑 우리 김우진 선수까지 다 잘했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일본하고도 8강 했던가 그것도 제가 봤었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안 되지만 한 발 덜 쏘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그 체력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고요. 뭐 어쨌든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한국 여자 양궁은 좀 잘했지만 남자 양궁 단체는 약간 좀 이게 될까 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생각하는 족족 금메달 따주고 우리 목표가 5개라 그런데 5개를 벌써 이뤘어요. 그렇죠. 목표를 빨리 이루고 종합 한때 1위까지 갔다가 지금 종합 5위던데 어쨌든 우리 국내 정치권 소식은 좀 재미는 없는데 이 파리 올림픽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요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은데 네.
결과에는 너무 저는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번에 뭐 메달 따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못 따신 분들도 저는 다 너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총, 칼, 활 요쪽에서 또 성적이 좋아서 진짜. 전투의 민족이라고 또. 총 칼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때리고 네. 던지고 네. 맺히고 이런 게 우리 잘해요. 잘합니다. 아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고구려 아닙니까 이거? 궁예. 궁예 죄송합니다. 주먹. 주먹. 이성계 뭐 네. 이런 아닙니까? 그 공으로 하는 것도 잘해요. 예, 우리나라. 공도 잘합니다. 잘합니다. 네. 다 잘합니다. 다 잘. 요즘 또 수영도 잘해요. 수영도 동메달 따지 않습니까? 네. 다 잘합니다. 정치만 잘하면 이제. 정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 얘기 또 해야 됩니다. 가장 씁쓸합니다. 예. 네. 갑자기 말이 탁 말문이 막혀버리는데, 자, 필리버스터. 저는 좀 놀랍게 필리버스터 보면서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필리버스터. 다 나가. 박선원 의원이 아마 필리버스터 할 땐가. 네. 다 나가버려가지고 네. 없어서 국회의장이 이럴 바야 뭐라 하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 두세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 때는 좀 많을 텐데 일단 필리버스터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또 어차피 수순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제2요구권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려는 목적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워낙 그 내공도 깊으신 분이라 네. 이제 그런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요런 차원에서 원래 했었던 건데 취지가 많이 무색해질 만큼 그러니까 애초에 저들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여준 걸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돼서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던 유상범 의원도 네. 오히려 망신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한 국힘에서 애초에 필리버스터라는 걸 일단 해야 되니까 했는데 네. 뭐 사실 할 수 있는 얘기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냥 뭐 줄줄 읽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퇴장해버리는 그런 당연한 수순을 밟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시간적으로는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건 뭐냐면 정말 소수 정당이 뭔가 입법 그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그걸 조금 막는 그 효과인데 지금 보면 어차피 거부권 행사가 거의 예정돼 있고 어차피 법 통과 안 돼요. 시간만 24시간 좀 더 끄는 효과거든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국회의장이 지적했다시피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네.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네. 다 자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 노래방이랑 비슷한 거죠. 혼자 노래방이고 그러니까. 혼자 동전 더 넣고 감동받는 약간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네.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그렇죠. 보고 있는 소수자 보호 그리고 뭐 관용 이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여론전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은 통과시키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의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니까 내용도 남는 것도 없고 와가지고 뭐 그냥 법조문 읽고 판결문 읽고 그냥 이런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에 기록 세웠던 예,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고생은 했겠습니다만은 뭐 윤희숙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깼다. 그 무슨 뭐 기록 깬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내용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완전히 국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예. 시즌이니까 예. 본인들도 그런 기록 경쟁이나 착각하는 게 아닌지 예.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거기 가서 막 그 해설했었나요? 아하. 욕 많이 먹고 있던데. 사격 아닙니까 진정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설을 뭐 가까워가지고 했다. 이제 정치 무보수를 그만둔 했다. 겁니까? 아니,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인데 왜 해설을 한다는 그- 거예요? 그래서 나 무보수로 했는데 왜 또 딴지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예상대로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고요.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탄핵 절차를 또 추진할까요? 민주당은? 근데 저는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고요. 또 더더군다나 국정 운영이 무슨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관철시키겠다. 네. 지금 이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왜 3달 만에 도망갔고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 만에 도망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빵을 그렇게 많이 드셨던 푸드파이터를 네. 지금 푸드파이터입니까? 푸드파이터 와인도 좋아하시면.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방통위에 위법한 2인 체제를 네. 가지고 또 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쓸 것이 지금 명약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률 용어로 쓰자면은 지금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네, 제대로 네. 잘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전 이쯤 가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아무 일도 안 했지만은 가서 할 일이 뻔히 예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불이 날 게 뻔히 예상이 되면 가서 진압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 탄핵소추권을 발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굴복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는 3번 우리가 3세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는 탄핵소추를 이제는 검토할 때가 그럼 되는 이거 것이다. 자체가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전 책임을 하셨어요. 물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저 뭐 강행처리라고 예. 계속 그 국힘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방통위 자체도 지금 막장이잖아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자기네들이 떼쓰기 하면서 막아놓고 이걸 마치 민주당에서 또 입법 독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에 전 전혀 공감을 할 수 없고요. 네. 특히 저 방통위 아까 뭐 빵 얘기해 주셨지만 빵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 뉴라이트 사상 네. 지금 이게 진짜 끔찍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사도광산 관련해서 네. 일본 기시다라든지 일본 극우 측에서 굉장히 신나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동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오히려 명분 떡밥만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진 그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을 어떤 식으로 그 방통 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갈지를 너무 뻔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 말씀하셨듯이 탄핵 수순으로 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이제 이진숙까지 이제 탄핵을 걸었는데 또 반복되면 전 탄핵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과거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경제 무능만 가지고도 탄핵 넣었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반문명적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요. 우리 헌법 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면. 네. 그럼 헌법과 법률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방치하는 게 헌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오히려 탄핵 소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이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저는 전 국민적 헌법 수호에 해당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대통령 또 집권 여당 편을 뭐 여당이니까 그쪽 편을 드는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진숙 후보자 탄핵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도 그렇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는 상황입니다. 자, 또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이것도 지금 뭐 폐기됐죠. 폐기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세상의 특검법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별 얘기가 없으니까 야당에서는 대신 좀 발의해 줄게 우리가 해줄까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네. 다 뭐 예상을 하셨듯이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마치 본인이 무슨 반윤인 것처럼 언론에서 띄어졌었지만 실상은 사실 전혀 그런 기대감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말장난을 했다가 뭐 이번에 용산에 그 갔다 와서 좀 조인트를 까인 건지 네. 아무튼 전혀 그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라 보고요. 지금 사실 최혜병 특검 이게 쭉 흘러가던 과정에 네. 어제 그 경찰판 또 박정훈 대령으로 네. 보는 그 백혜룡 경정 그렇죠. 지금 이것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들여다보면 결국엔 또 여기서 이종호 녹취에 나왔던 네. 그 조경모관 조병로인가요? 네, 경무관. 조병로 그 경무관도 나왔고 그러니까 또 결국 여기서 또 김건희가 나오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진숙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그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법이 항상 보면 김건희 여사랑 뭔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할 의지가 없고 아.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저지하는 대안으로서의 수단으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이미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게 뭐 대신 발의하겠다 전 이런 주장을 아마 개혁신당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조롱의 수단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렇게 하면은 뭐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건데 네. 제3자 특검의 문제점을 저는 여러 차례 지적했거든요. 결국 이 특검이라는 것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힘이 실린 중립적인 독립적인 특검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돌아가신 최혜병이나 그 유족들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조롱하는 가벼운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네. 특검은요. 전 이렇게 봅니다. 야당 추천의 특검은 전 유지해야 된다. 저 이거 기본적 전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협상하면 안 되고요. 다만 민주당이 다 주도해서 한다라는 비판을 감안해서 네. 전 야당 추천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 드리고 있고 하나만 더 아이디어를 공유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직과 현직 시절을 좀 나눠가지고요. 아. 현직 시절에 대한 것은 전 야당 추천, 이 협의체까지는 양보를 하되 일관되게 좀 밀어붙여야 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안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아.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만 저는 분리를 해서 3자 특검을 던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구성은 가능하겠지만은 본질을 뒤흔드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국회 가서 그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이제 출구에 예 아주 의사당 앞에 출구에 있다 보니까 잘 들어서 하시겠죠. 아주 강하게 뭔가 국회의원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네. 찐 보수 정치인이고요. 네 맞아요. 이런 다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네.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봅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해야죠. 그거를 무슨 제3자가 한다? 뭐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마치면서 많은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민주당이 그 여론조성팀, 댓글팀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 고발 내용은 또 뭐며 만약 고발되게 되면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네. 뭐 이제 저도 그 기사 나오는 걸 좀 네. 보면서 따라가는 중인데 공직선거법, 네. 그리고 뭐 직권남용, 아하. 그리고 업무방해 이걸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게 계속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또 이걸 막 공작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네. 다들 아시는 그 장해찬 씨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 예. 네.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자기네들 좀 조금만 쑤신다 싶으면 네. 그 다 좌파 공작이 되려는데 그 이제 그 세계관 되려면 장해찬 씨가 좌파가 되는 겁니다.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대충 미루다가 결국엔 그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용산에 갔다 와가지고 결국 지금 이렇게 뭐 사실 속내는 원래부터 똑같았겠지만 아무튼 표면상으로도 한동훈 특검법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반윤인 척하다가 또 결국에는 바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래 되면 한동훈 대표도 뭐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제3자 장소 비공개 소환 가지고도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지금 차오를 지경인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가 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하다가 사건이요? 네.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네. 화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다 네. 그분들 다 유죄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폭행까지 당하면서 얻어낸 그 특검법이 드루킹 특검이고 또 여기도 야당 추천을 했던 특검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관련자들 다 처벌을 유죄로 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댓글팀을 운영했다?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자꾸 지금 자발적 댓글 갖고 이러는데 누가 자발적 댓글 갖고 뭐라 그럽니까? 댓글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여론 조작에 간섭했다 내지는 보고를 장해찬 전 받았다. 최고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규명해보자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업무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자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개인 돈으로 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나라돈 갖고 했으면 국고손실, 그리고 직권남용죄도 공무원 신분이면 따라붙는 그렇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원석 총장이 수사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수사 촉구를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부득이하게 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양문석 의원이 분석한 것 따르면
여러 개의 글들이 반복해서 오탈자까지 반복해서 네. 그걸 찾아냈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한동훈 팀들은 김건희 여사도 막 비판하고 막 네. 욕설 비슷하게 별칭을 멸칭이라 그러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안 좋게 말하는 걸 계속 하는 거 봤을 때는 딱 한동훈만 딱 원하는 팀 같아요. 네. 뭐 원희룡 대표도 막 욕하고 했던 걸 봤을 때는 제가 욕을 좀 떠올라서 조금 얘기를 하기는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면 만약에 돈을 주고 이제 운영했으면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왜냐면은 이게 막 오탈자까지는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자발적인 같을 댓글입니까?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게 그냥 거기 나온 댓글이 막 용산 돼지라고. 아니 그 제가 일부러 안 했다 안 했다 또 아니, 해버리시니까. 거기 이제 갑자기 또 혹시 그냥 비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저도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비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이거는 다른 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용산 뭔가 돼지가? 댓글팀이나 그 아니에요. 자꾸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거 실수라는 것도 너무 좀 가당치도 않은 참 그 해명인 게 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 관련돼서 쓴 오탈자도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것도 다 우연의 일치고 실수고 그다음에 재의결할 때도 그 가부를 헷갈린 것도 실수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도 행정관한테 지시했는데 돌려주는 것도 까먹어서 실수고 뭐 맨날 실수만 하는 거면은 그 정도면 실력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실수라는 거 뭐 허풍이라는 거 예. 좀 이런 식의 해명도 아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저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 폭로들이 있었어요.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 공소 취소 청탁 부분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서울경찰청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게 우리 계속 그런 얘기했지만 뭔가 분당된다, 자폭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공익적 차원에서 네. 더 많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전 결선을 좀 가기를 네. 진심으로 제가 원희룡 후보를 아주 임시로 제가 응원을 임시로 했었는데 응원했었는데 임시 지지를 했었는데 네. 참 안타깝게 됐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돼도 앞에 지금 첩첩산중 아닙니까? 산 넘으면 또 이제 계곡이 나오고 늪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뚫어낼 만한 체력이나 능력, 지략 이런 게 한동훈 대표는 없기 때문에 참 죄송하지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매번 갈등이 계속 예정돼 있고 그 갈등 국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 지금 분당대회, 이 폭로대회라고 하는 예. 이 전당대회의 깊은 후유증이 전 계속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그 후과를 아주 단단히 치를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이제 18일이니까 20일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충남까지 9곳 경선이 진행됐고요. 지금 9곳 지역 누적 투표율은 90%대입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가 독주를 이어간 상황인데 이런저런 뭐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향후 민주당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 걸로 보십니까? 황희도 이사님. 일단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된다. 다만 이제 김지수 후보랑 김두관 후보가 나온 것도 좀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나왔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김두관 후보님이 보인 모습이 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심지어 그 김병주 후보가 네. 발언하는 중에 그냥 퇴장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본인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퇴장해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랑 별개로 예를 들어서 뭐 금투세라든지 네.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다른 점,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나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개딸 얘기를 하고 뭐 또 팬덤 정치 이쪽으로 가면은 언론이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또 언론에 떡밥을 주는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금 흥미로워졌잖아요. 이제 또 국힘당 전대가 또 되게 자폭 전대로 끝났고 민주당 내부도 물론 모든 게 뭐 완벽하게 포지티브 경쟁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제 1위랑 5위 네. 쪽 여기가 주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쪽 이제 그 김민석 누가 후보랑 1등 되냐? 정봉주, 김민석, 정봉주, 김민석 중에. 그쪽이랑 예. 이제 뭐 한준호, 이현주 요쪽 예. 지금 누가 그쪽이 되냐? 예. 자, 뭐 지금 김두관 후보 뭐
개딸 점령 발언 등등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최고위원까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당대표 경선이 사실은 전당대회의 꽃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차이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90%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게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주목을 덜 받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네.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 지금 최고위원들도 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다 그러면은 지지자들 그것도 열성 지지자들 그분들과 싸울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정치적인 내공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네. 그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 가지고 좀 비판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내면서 이건 좀 엉뚱한 부분으로 전선이 좀 확대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다선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에서 대표에 도전해야 될 사람들이 다 지금 빼꼼히 눈치만 보면서 숨어버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위를 놓고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을 놓고 김민석, 정봉주 이 두 분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을 탑승하기 위해서 한준호, 5위. 이현주 이 이현주. 두 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한 건데 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색깔을 더 유지 강화해주는 최고위원들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세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김민석 의원 4선에 이현주 의원 3선인데 네. 이분들 다 선수도 높고 정봉주 의원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정봉준 동기생이 조정식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는 어떻게 굴러는 갈 것 같은데 네. 과연 그 다음이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세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고인물이 된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 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자, 뭐 최고위원은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특히 최고위 예. 쪽은 예측이 예. 어렵긴 한데 예측 자체 어렵죠. 지금 이제 흘러가는 추세로 보면 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 쪽은 뭐 누가 수석이냐 요거기 때문에 뭐 누가 되냐 아니냐 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네. 5위 쪽은 이제 이현주 후보랑 한준호 후보가 있는데 한준호 후보가 이제 남은 쪽이 호남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준호 후보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나온 분들이 다 워낙 각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전 뭐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한준호를 찍었습니다. 계속 저 얘기했었어요. 아, 그 얘기 해도 됩니까? 예, 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네, 네. 그거랑 별개로 예. 나온 분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자분들끼리 싸우거든요. 네. 걔는 안 된다, 뭐 네, 쟤는 네.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결국 국힘에서 예. 보여줬던 그 자폭전대 그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과열이 되면 나중에 봉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 좀 뭐 정봉주 이제 전 의원 원외인데 아주 앞서가는 모습도 좀 눈에 띄었는데 또 너무 앞서간다 싶으니까 또 김민석 또 후보한테 또 표가 또 가는 모습. 민주당 근데 전당대회. 경쟁이 좀 이게 네. 치열하게 돼야 네. 그래도 좀 흥행의 요소는 분명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1위 경쟁과 5위 경쟁을 놓고는 나름대로 좀 볼거리는 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체제 이제 들어서면서 정점식 정치계 위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글쎄요 왜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정점식 의장 이 누가 뭐 이분한테 뭐 관심을 가는 게 아닌데. 자, 이게 원래는 네. 그 최고위원회 구성에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로 원내대표랑 같이 선출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당원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내대표랑 협의를 해서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바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회가 소위 말 5대4 그러니까 친윤 그룹이 5명, 한동훈 그 대표 쪽이 4명 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정책위 의장을 당대표가 이제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네. 또 5대4로 뒤바뀌기 때문에 이제 지금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참 공교롭게 또 정정식 의원인데 이분 또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사, 당대표도 검사, 정책위장도 검사, 뭐 추경호 의원은 검사 아닌가요? 그분은 아니죠. 재경행시 재경행시인데 출신.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고시네. 그쪽이도. 고시 고시, 클럽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인사권조차도 쓰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이 당내 현실이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위 의장 정점식 친윤 찐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은 잘 몰라요. 그냥 검사지 그냥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9명의 최고위 구성 중에 누가 다수를 점하느냐 정책위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교체를 한동훈 대표는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고 그쵸 하고 예, 싶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주로 나오는 거 보면 갓딸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제 갓딸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하셨나요? 가짜딸이란 뜻인가요? 가발 거의 오늘 오늘 세게 말씀.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저 처음 들어봐요. 네. 갓딸. 아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네. 한동훈 대표랑 그리고 네. 국힘 측에서 맨날 이재명 대표 팬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 심각하거든요. 아.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같은 네. 경우에 페이북 닫았다며요. 예, 지금 다 사퇴하라고 나가라고. 네, 지금 나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난리가 난 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왜 여기도 그럼 팬덤이라면 모든 팬덤이 문제 제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감 못하지만 근데 왜 이게 한동훈 측이 이건 잘한다로 가는지 네. 그리고 오히려 막 몇몇 언론사에서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 그렇게 비난하더니 오히려 한동훈한테 막 삼촌 응원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써주고 이런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 같은 기자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균형감을 좀 찾자. 뭐 어떤 언론사는 한동훈 대표를 뭐 메시아라고까지 표현하는 네, 데도 있어가지고 메시아요? 전 참 네. 기가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점식 의장이 지금 상황상 본인이 힘들어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게 맞죠. 이제 네. 황우여 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했던 분인데 원래는 새 대표가 뽑히면 임명직들은 다 사표를 내는 거예요. 맞는데. 내면 새로운 대표가 수리할 사람 수리하고 또 갈 사람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또 안 내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예. 그 자체는 이제 이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을 믿고 우리는 당내에서 알박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권력투쟁으로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쓰는 거고 친윤들도 물러날 수는 없는 게 아니 지금 최고위원도 나름 방어를 선전했고 네. 최고위원에서 5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의결할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양보하기란 또 쉽지 않을 거고 해서 전 앞으로도 정정식 지금 인사 문제가 이제 시작이다. 이거부터 특검법 1, 2, 3로 계속 산 넘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한동훈 대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그 대표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갈등 요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극복이 가능할까요? 저 불가능하다 봅니다. 삼겹살 먹는다고 될 일인가요? 그 통합쌈 먹었잖아요. 통합쌈. 통합산 먹었는데 밥풀이 튀어나왔어. 예. 아니 웃긴 게 그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네. 김민전 최고위원, 예. 김재원 최고위원 예.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추경호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말이 맞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바로 다음 날. 예. 그분들이요 다 김은국 스타일입니다. 들이대기의 달인들이에요. 막 들이대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면 네. 그럼 이제 윤석열이 졌다. 요런 식으로 또 기사가 좀 하나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어서라도 못 버틸 참죠, 그건. 것이다. 또 용산에서 못 참죠.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상황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잠시 평화가 있었을 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아니 그리고 하겠습니다. 사표도 안 쓰면은 네. 뭐 굳이 내보낼 방법도 딱히 없어요 지금. 그 자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르는 방법인데 자르면 또 전면전이 일어나니까 예. 이게 참 맞아요. 어려운 네.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입니다 이게 네.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스트레스 받겠네요, 그죠? 많이 받는 이거 굉장히 잠이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 어디 연락해가지고 좀 이렇게 싸워달라고 하겠죠. 장예찬 씨한테 전화했었듯이. 아. 네. 그래서 이제 막 갓딸. 그 법적으로 문제되잖아요. 네? 자꾸 시키면. 아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니 김건희 여사가 또 뭐 문자할 수도 있죠. 전화를 하든지 57분 동안 또 전화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시사를 또 역사하고 또 같이 좀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사 인물 또 이슈, 역사 사건 맥락에서 해석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입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사 역발상. 예, 예.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광산 이야기. 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또 대규모로 강제 동원한 니카타현의 금강인데 네. 이곳을 지금 지난 27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사도광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네. 원래는 이제 정부가 다 소유했던 네. 광산인데 이게 미쓰비시의 음흠. 불화가 됐죠. 미쯔비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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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 유신이 우리 네. 미쓰비시의 불화가 돼가지고 민간 기업 차원에서 그 자원을 모두 다 거둬들인다. 그렇죠. 하는 어떤 그런데 이 광산이 뭐냐면은 조선인들을 또는 중국 사람들을 네.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모두 다 강제 동원한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예. 네. 그런데 물론 일본 정부는 동원은 했는데 예. 강제는 아니었다. 뭔 소리고.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돈 벌러 왔지 우리가 언제 강제를 했느냐. 정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강제의 서류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예. 구술사적인 증거가 있을 뿐입니다. 아, 구술로. 예, 예. 진술 같은 걸로. 거기 노동자들이 예. 난 강제로 갔다. 아하. 그런데 일본에 보니까 강제라는 증거는 없어. 음흠.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전범기업이고 예, 전쟁에 예. 동원됐던 그런 전범기업 소유의 강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도광산. 네. 그때 우리 조선인의 우리 한국인의 강제동원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747명이 일단은 예. 구술을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광산사 고본이라는 책에 책에 예. 무려 1519명을 데려왔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 동원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데려왔다라고 돼 있고. 데려왔다? 예. 그럼 자발적으로 데려왔다. 강제로 데려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입. 예. 예. 저 먹고 살기 그러니까 이 일하기 힘든 곳에 네. 우리 노동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 돈 벌러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이렇게 사실은 사도광산이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고 뭐 동남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전 불쾌한데 느낌에. 아주 불쾌하죠. 근데 이 사도광산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나 숨은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예. 자기들의 그 조선을 침략해 들어갔다든지 중국을 침략해 들어갔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뭐 동아시아 태평양과 관계없는 어떤 그 서구 열강들 뭐 혹은 아프리카 이런 데에는 네. 자기네들은 어디까지나 그 근대화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거기로 갔다. 혹은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거죠.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어떤 제국주의였다. 우리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의 제국주의하고 다르다. 이런 어떤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 이게 그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게 한 가지 이유가 더 예. 있습니다. 뭐냐면 미쓰이나 미쯔비시라든지 스미토모 같은 예. 이런 재벌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에 예. 그러니까 그런 재벌의 역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둥갑시키는 것이죠. 미쓰비치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아주 전범 탄탄하게 기업이지만? 있죠. 예, 그 세계 기업 다 예.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형편없었다,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예.
저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축구에도 보면은 유효 슈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골을 차가지고 그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골포스트 맞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거는 골키퍼가 없었으면 득점일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골키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골키퍼입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골키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당연히 유효 슈팅을 쏘려고 하죠. 그러면은 골키퍼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골키퍼가 가만히 있었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었다. 이거. 예. 네.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어넣고 그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그 자료 집안에 딱 들어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강제 동원. 예. 네 글자가 들어가야 그- 되는데. 나중에 한대. 아. 아니 나중에가 어디 있어 나중에가. 나중에라도 안 지키면. 그래서 일본은 이미 전과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 군함도라고 군함도. 하는 네. 그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할 때 그때 나중에 할게라고 네.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중에가 어디 있어? 누구 나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잖아. 네. 저번에. 그러니까 요번에 무조건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또 나중에 한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세계유산에 대한 역사 왜곡이다. 예전에 이렇게 반발했던 정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선인 강제 노역 인정하는 그 성당 성과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아니 일단은 예. 그 전문가 그룹이 너무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예. 예.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대학교 일본학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네. 이런 협상 교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전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전혀 지금 외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전문가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걸 담당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네. 그 밝힌 거에 보면은 도대체 왜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뭐라 그러면 다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일본에서 뭐라 그러면 뭐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일본이 좋습니까? 아니 뭐 일본과의 과거를 잊고 미래를 지향하는 파트너십이야말로 예.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길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나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게 또 말씀하시네. 어이 개소리입니다 이거. 예.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예. 요번 사도광산의 이런 등재라고 하는 거는 예. 나는 일종의 외교 참사다. 저는 그렇게 참사다. 예. 어. 태만으로 인한 외교 참사다. 태만이라는 거는 게을렀다. 잘 예, 몰랐다. 게을렀다. 잘 몰랐다. 아하. 말 그대로 그런 그 일본학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좋은 교섭 단체를 놔두고 그거를 놔두고 왜 정부가 단독으로 협상을 하느냐는 거죠.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못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합니다. 네. 잘못된 역사라면 저도 역사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역사가 네네. 중요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잘못된 역사라면 항의를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데 어쩌면 들러리를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일본의 근대화 유산이라 하면서 이거를 에도 시대, 네. 에도 시대라는 게 참 에도 맞고 그 에도 뭐야 이른바 도쿠가와 네. 바쿠후 시대에만 해당되게 딱 만들어 가지고 네. 일본이 정말 간사합니다. 머리 좋네. 간사하고 에도만 있었습니까? 그 후도 계속 있었는데. 예, 그 후에도 계속 사도광산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사도광산을 하니까 지금 일본은 축제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용인하고 받아줬다. 이게 참 너무 답답한데요. 너무 답답하죠. 정말 알겠습니다. 사도광산 문제 상황 앞으로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너무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또 너무 답답해서 이 사도광사 얘기를 먼저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좀 시사역 발상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현 시대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되는 시사적 인물, 네. 또 사건과 비슷한 역사적 인물을 저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핫한 시사 인물 누군지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요. 자, 지난주 제가 우리 배샘 유튜브 커뮤니티 보니까 예. 베트남을 망친 퍼스트 레이디 예. 쩐레슈원 요게 네. 글을 올리셨던데 쩐레슈원 왜 이분을 소개를 했습니까? 쩐레수언. 쩐레수원. 저기 이제 한자로는요. 예. 진여춘이라고 아, 씁니다. 예. 쩐레수원이 진천. 예. 뭐 호치민 해놓고 호지명 예. 이렇게 예.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막 남베트남 정권, 네. 예, 응오딘 디엠이라고 하는 남베트남 정권을 호지명한테 그대로 내준 하나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냐. 아. 이른바 남베트남을 완전히 그냥 탈탈 털어먹은 거죠. 네. 부정부패로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은 쩐렌수원 이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자, 이 사람이 일단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쩐렌수원. 네, 쩐레수원은 베트남의 영부인입니다. 아, 이분도 여기 퍼스트 레이디니까. 예, 퍼스트 레이디. 아. 네. 이막참 그 뭐랄까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가 정확하게 보면 또 아니에요. 네. 뭐냐 하면은 제수씨예요, 제수씨. 뭐요? 제수 씨요? 예. 응오딘 디엠의 제수씨. 예. 응오딘 디엔이 이 사람이 이 대통령. 응오딘 디엠이요. 예.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 독신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결혼을 안 했어. 아하.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총통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남베트남. 그러니까 남베트남의 대통령이었죠. 총통.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 뭐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네. 그러면은 내 동생 응오딘 뉴의 아내를 참. 그 퍼스트 레이디로 하겠다. 야,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예, 뭐 가능하죠. 뭐. 예, 가능하죠. 예. 미국에도 독신 대통령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 이제 뭐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응오딘 뉴의 네. 부인이니까 이분을 다른 별칭으로 마담 뉴라고 합니다. 마담 뉴. 예, 마담 뉴라고 하는데 이분이 55년도부터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여자죠. 오. 55년도부터 64년도까지 네. 63년도까지 약 9년 동안 베트남의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야, 오랫동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네요. 네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오래 했죠. 예.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남편인 응오딘 디엠의 경우에는 네. 호지명도 처음에는 함부로 못할 정도로 아. 막강한 독립투사였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은 거의 뭐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 여운형 선생.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딱 올라서자마자 지독한 반공주의. 첫 번째, 반공. 지독한 반공주의. 예. 정말 지독스러운 반공주의.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독한 반불교주의. 아. 예, 불교주의. 반공 반불교. 그다음이 뭐냐면 친프랑스주의. 아하. 이 여자 특징이 뭐냐면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베트남 말을 할 줄을 몰랐어요. 아, 왜요? 어렸을 때부터 아하. 프랑스 말만 썼다는 거예요. 원래 인도, 차이나, 베트남 등등이 다 프랑스의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다. 1895년부터 예. 프랑스 식민지였다. 이거.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 말만 할 줄 알아. 근데 베트남 말은 뭐 얼마입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완전 저예요, 저.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안 배웠다 그럽니다. 이야.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영어 잘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아주 이쁨을 받았죠. 그랬는데 저 여자분이 네. 정확하게 말하면 저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도덕법이라는 걸 실시했다. 법을요? 도덕법 자기가? 뭐냐면 예. 음주, 예. 매춘, 흡연, 마약, 깽 이런 걸 일체 못하게 했어요. 네네. 아예 못하게 뭐 마사지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마사지도요? 예, 네. 아예 못하게 해버렸는데 자 이래 보면 왠지 좀 좋아 보이잖아요.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괜찮은 퍼스트 레이디인데. 뭐 괜찮은데 방금 이랬는데 예. 그런데 뒤로는 자기 가족들은 그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야, 나쁘네. 이른바 9년 동안 뭐냐면은 독점 사업을 자기 시동생하고 친정 오빠 동생들 9명한테 다 해가지고 니는 흡연, 네. 니는 담배, 니는 술, 니는 깽 이래가지고 전부 다 독점 사업을 시켜가지고요. 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합니다. 야, 저 친구가. 대단하네요. 예. 도덕법을 만들어 놓고 그 예. 도덕법 만들어서 국민들을 못하게 하고. 예. 이런 게 만약에 밀주 이런 게 돼도 돈이 더 되는 거잖아요. 예. 금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자기는 외국 남자 3명하고 외도를 즐겨요. 화끈하네요. 보면 좀 예. 예쁘잖아요. 뭐 그런 아이, 모르겠어요. 예. 이쁘나? 그러니까 예. 외국 남자 3명하고 예, 외도를 예. 즐기다가 예. 그 외도 현장이 그 이른바 파파라치라고 예.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사진이 찍혀가지고 아하. 전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를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야, 이게 사실 대단하네요. 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 남편이 뭐냐면 이제 정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CIA 같은.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냐면 그 친호지명 정권, 친북 베트남 정권의 북베트남, 예. 모든 간첩들을 솎아내가지고 죽여버리는 역할을 했던 네. 거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시숙은 대통령이죠. 자기 시숙하고 자기 남편의 명예까지 땅바닥에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아하. 하지 마라고 해도 뭐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러면서 네.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베트남에서 수사권을 모두 쥐고 있던 검찰들을 뻑하면은 불러가지고 꼬라앉힙니다. 오늘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랑 비슷하네요. 누구랑 비슷하다. 갑자기 누구 생각이 드시죠? 검찰을 부른다고 예, 하니까. 검찰을 막 불러가지고 막 꼬라앉히고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응어리가 상처가 있었다. 예. 뭐냐 하면은 그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자기 그러니까 시숙이 2명인데 네. 응오딘 유의 그 시숙이 2명인데 응오딘 디엠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네. 제일 큰 오빠가 있었는데 이 큰 오빠가 진짜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응오딘 키엠이라고 있었는데 얘를 호지명의 그 부하들이 뭐냐면은 전쟁 중에 붙잡아다가 네.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오빠를. 예. 어. 그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오빠를 생매장을 시키고 그 일가를 전부 다 쏘아 죽여버립니다. 호지명이가. 예. 그것 때문에 반공주의가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이건 반공이다. 무조건. 네. 그런데 한 번은 하다 못해서 이제는 뭐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원들을 전부 다 몰수해버립니다. 네. 사원을 전부 다 몰수해버립니다. 불교, 반불교 정책이니까. 예, 반불교죠. 그런데 베트남 잘 아시지 않습니까? 90%가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빼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성당 거기에 재산을 다 말 그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끌어오르죠. 그래서 이제 틱광둑이라는 스님이 이게 틱광덕 스님 소신 공양 사건 이게 좀 근데 이게 뭐 바베큐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난리 났다면서요. 예, 틱광둑 사건이라고 예, 하는 예. 게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 불교 조계종 종정처럼 예. 최고의 스님이 틱광둑 스님이었어요. 이 틱광둑 스님이 66년에 6월 달에 예. 저렇게 몸에다 하노이 한가운데에서 호치민 한가운데에서 저렇게 몸에다 불을 붙이고 근데 그 기도 막 하고 있어요. 그 예, 뜨겁긴데. 소신공양. 이야. 예. 우리가 잘 아는 틱낙한이라는 스님이 있죠.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 틱낙한. 틱낙한 스님의 스승입니다. 아. 예, 저분이. 그래가지고 이 소신공양을 했는데 아. 저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니까 이 여자가 눈한빛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말이 아니 불교계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 길거리에서 바비큐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참. 그 다음에 외국의 원조를 받지 말자 하면서 미국제 가솔린으로 소신공양을 하는 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태도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여러분 유튜브에 그게 다 공개돼가 있습니다. 쩐레수원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죠. 네. 그 인터뷰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한글 자막도 달려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진짜. 예, 영어로 딱 인터뷰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네. 그걸 보고 저 완전 미친 저거 여자구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네. 11월 민중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폭발을 했는데 뭐냐면 11월 달에 정반민이라고 하는 네. 한 군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남베트남 예, 남베트남에 예.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니 그 뒤를 이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가만히 놔둬라 합니다. 요거 때문에 예. 가만히 놔둬라. 저 쿠데타 군에 의해서 마담 뉴가 처벌받도록 가만히 놔둬라 했는데 마담 뉴는 당시에 외국 순방 중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아니고 네. 호치민 공항으로 저 사이공 공항으로 연락에 달려가고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살라고 예. 예. 도망가고 지 시숙하고 지 남편은 처형당하고. 처형당하고 이것만 쿠데타 해도 때문에. 진짜 나쁜 거죠. 예. 자기 남편하고 지 시숙은 그대로 놔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검찰을 자기 발 밑에 두는 거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니, 뭐 김건희 공식 여사 예. 황제 소환하고 비슷한 공식 것 같아요. 기록으로는 9년 동안 한 4번 정도의 검찰 소환 조사를 불응하고 예. 그 대통령 궁으로 검찰과 경찰을 불러가지고 예. 무릎 꿇려놓고 뭐 군기를 잡았던.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지 않나요? 글쎄요, 무릎을 꿇었는지는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무릎 안 꿇었겠죠. 휴대폰 뺏겼잖아요. 야, 진짜 뭐 그런 일단 휴대폰 없었지만. 아니 그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참. 자, 이 쩔렌수원 네. 어떻게 지금 최후를 맞습니까? 자기는 그냥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네. 자기 뭐 남편이나 아니 자기 뭐 그 형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살아있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죠? 2011년 네. 2011년 그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냥 자연사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네요, 그러면. 원래는 예. 이탈리아로 도망을 갔어. 예. 그때 당시 구해지는 표가 이탈리아 표밖에 없어가지고 이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가 프랑스로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그마한 월세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밖에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아하. 그래가지고 프랑스 마르세유하고 니스를 수시로 오가면서 프랑스하고 아니 이탈리아. 그것도 관광하러 오간 게 아니고 예. 그 시장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할까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거절합니다. 네. 망명을. 아하. 안 돼, 니는. 안 된다, 니는. 뭐 사람을 그 바베큐라고 하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야. 미국으로도 2번이나 망명을 시도했습니다만 안 되고. 됐고. 그 다음에 65년도에 그래가지고 나 못 살겠다.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정반민에 의해서 영구 귀국 금지. 그래가지고 뭐냐면 호치민이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나중에 75년도에 북베트남 정권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통일. 그러니까 뭐 북베트남 정권에서는 저 여자는 뭐냐, 인류의 공적이다. 아. 이래가지고 베트남도 안 되고 못 들어오고. 캄보디아로도 안 되고 라오스로도 안 되게끔 딱 해가지고 뭐냐면 태국도 안 받아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87년인데 그래 이제 딸 둘이도 프랑스에서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하나는 미대를 갔는데 예. 전부 다 원인 모를 아주 의심스러운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습니다. 삶이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그 1990년인가 그때도 한번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또 다시 금지되고. 네. 그래서 유승준하고도 거의 비슷한 팔자. 유승준이요? 예. 가수. 유승준도 우리나라에 돌아오려고 하지만 자꾸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준하고도 비슷한 팔자예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쩐렌수원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화제가 되는 게 그 최재형 목사하고 네네, 저희 어제 목사님하고. 방송도 출연했었는데 예, 예.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메시지 요거를 오마이뉴스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또 청문회에서도 예, 일부 공개가 정말 됐고 우스꽝스러운 어떤 점이 좀 역사학자로서 주목을 하십니까? 아 저는 뭐 역사학자라다기보다도 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는 최재형 목사님의 그 카톡 뭐냐면 그 나오네요. 가방을 안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미국 방문해서 그 가방을 손에 드신 거를 기대했는데 네. 가방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죠.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돌려주라 그랬다며.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며. 네. 그런데 전혀 그 지시가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예. 아니 돌려주라 그랬다며.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실 거를 기대했는데 오죽 그 기대를 했으면 얼마 안 나오는 곡이 손에 들려있는 가방에 집중을 했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저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적어도 저는 내년이나 내명년에 역사학자나 사회학자에 의해 가지고 네. 이 김건희 카톡 이런 거는 중요한 사료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쩐레수원이다. 네, 전래수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역발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이성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최진봉 교수님 수 있는 남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철근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끄는 이슈 화합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치고 잠시 후에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되니까요. 오늘은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 가입해서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죠. 명품백 수수 의혹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는 국민들께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검사들 앞에서 또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 사과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사과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과를 하긴 했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봤나요? 확인이 국민들 됩니까 이게? 예. 근데 이게 이런 게 사과인가요? 검사와 변호인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검사하고 변호사만 국민인가요? 네.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변호인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정도 조언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게 좀 저렇게 하면은 사실은 사과를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건데 원래 사과에는 4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본인이 해야 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네. 조건을 달지 않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사과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웠고 그것도 국민이 아닌 검사 앞에서 세월이 한참 뒤에 했는데 이걸 누가 사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나는 참 언론들이 직접 김건희 여사 첫 사과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저도 언론인이지만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게 조서 같은 데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당 지지자들한테 왜 김건희 여사 왜 이렇게 뻔뻔하냐라고 하면 그 사과했다고 정도? 하잖아 라는 그 사람들의 그 써먹는 거리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과는 우선 사과라는 표현 이전에 본인이 회개 반성 성찰하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한동훈과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함으로써 그때도 계산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그냥 사실 대국민 사과라고 나와서 해도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항상 저 사람은 진심은 없고 계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기 양심에 반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사과를 하느니 그냥 에라 이거나 던져주자. 라는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모를 리 없을 건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모르는가요?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보면요,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이야. 주변에서는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저런 걸 먹잇감을 던져주면은 그걸 받아서 쓰는 언론들이 사실은 제가 언론인이지만은 문제인 거죠. 이거는 사과도 아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그렇게 막 대놓고 하잖아요. 그 조선일보 얘기 좀 해보죠. 조선일보에서도 예.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대리사가 뭐 사실은 글쎄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게 좀 별로 없었는데 하지만 사과를 하고 싶다면 검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이 그렇죠. 옳다. 변호사를 통해 알려진 이런 비공개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한동훈 쪽으로 줄 서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상식적인 보도를 한 건데 그게 뭐 줄 서고 말고의 연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런 거를 정말 처음 사과했다라고 써주는 언론 자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이 대리사과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리사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아시는 바는 있습니까? 검사들이 부끄럽죠. 그래서 그 실명으로만 글을 올려야 하는 이 프로세스에서는 아무 이런 방구 이 시점에서 했으니 다행이라던가 못 쓰는 거네요, 아무도.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블라인드 앱이라고 아시죠? 그 직장인들의 대나무숲 같은 건데 거기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있는 검사하고 많은 수사관들은 거기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수다의 꽃을 피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진심을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셨습니까?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야, 별의별 걸 다 찾아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수사관이 수사관인지 검사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아니 그 이프로스에서 VIP 옹호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이게 영부인 조사권에 대해서 헌법 정신이 잘 지켜진 거냐. 법과 원칙이 권력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짓지 않는 건 권력용의 눈명개뿐인 걸 잊지 말자라는 신랄한 글은 이프로스에는 안 올라옵니다. 거기서 못 올라오고 왜냐하면 실명이니까 올리지 않고 이런 어떤 대나무 숲 같은 블라인드 여기서 올라오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코치한 강주고검 모 검사 박모 검사라고 네. 이미 박철원 검사라고 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샤프 써라. 이분이 왜냐면 이분이 가장 이프로스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문정 스토커 그 박철원 검사는 사직하라 뭐라는 글은 이프로스는 안 올라오고 블라인드 앱에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공개 사이트. 그렇죠.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글이. 그래서 잠깐만 그 박철원 검사하고 이문정 검사의 악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충주지청장하고 부장검사의 관계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검사가 기록을 안 받는지 아니면은 그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 말을 믿었는지 그 DNA 검사에서 국가수 DNA 검사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국가수에서 왔는데도 대학생인 남자 대학생에게 국가수에서 검출됐다라고 나 그럼 술 취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했었나라고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채모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는 건에 대해서 박철원 검사와 이문정 검사가 의견이 맞붙어서 이문정 검사는 징계해야 된다, 감찰해야 된다. 징계해야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박철원 검사는 맞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박철원 검사가 앙심을 품고 그 뒤로 이프로스에 굉장히 이문정 검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도배질을 해왔던 거거든요. 두 사람 관계가. 예, 그런 악연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 임성근 단장을 한두 마디 조언은 할 수 있겠어요. 사촌 관계라고 하니까. 네. 근데 임성근 단장이 진실을 밝히는 네. 카페 이러면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프로스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낀 그렇죠. 거죠. 이게 정말 우리 목소리를. 솔직하게 쓰지도 못할 주제에. 그래서 이프로스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박철원 검사는 뒷구멍에서 뒤에서 딴짓 그런 짓 한다. 이 하냐. 말 아닙니까? 사직하라. 그리고 네. VIP 옹호하던 검사들 왜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느냐라는 글이 블라인드 앱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프로스 얘기까지 좀 했는데요. 지금 최상면 특검법 얘기 좀 해보면 네. 결국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위헌 소지가 많다. 근데 뭐가 위헌이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헌의 주장의 예. 근거에는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헌법 제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통령의 공직자를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대통령 수사잖아요. 이미 야당의 특검 추천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한 건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야당에서 추천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둘이가 했잖아요. 제2팀 팀장이었잖아요. 파견검사 예. 활동했잖아요. 활동했잖아요. 그 특검이 위헌이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그게 위헌이었는지 답변해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궁금해요. 본인들 예. 해놓고 본인이 담당자고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헌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추천으로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 야당 추천을 문제 삼기는커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본 것 아닙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주말에 이 책을 열심히 봤는데요. 국정농단 특검법. 네,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이라고 예. 박영수 특검팀에서 예. 만들어낸 책입니다. 예. 역대 특검법이 다 들어있고요. 이 특검을 왜 해야 되는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인용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독립의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이해 충돌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맞죠. 지적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안 맞죠. 그래서 오히려 제3자 복수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게 옳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대표가 네. 된 다음에는 민주정당이라는 게 혼자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한 발 빼고 있잖아요. 본인은 예. 대표 되기 전에는
뭐 제3자 추천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안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예. 좀 그렇게 뭐 지금은 각을 세우기 이르다고 해서 그런 건지 어딘지 자관 한 발 빼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 국정농단 수사팀 지금 말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수사팀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아마 핵심 수사 수사검사 2팀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이 팀장 거의 예. 이 팀장 거의 핵심 완투였어요. 완투. 네. 특검이 박영수였다면 특검보가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은 특검보 기억날 겁니다. 대변인 역할하던 이 사람들은 그냥 특검 보고 실제로 파견 검사 중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 당시에 그 혹시 이현주 변호사님 그 수사팀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신자용 파견된 검사 중 신자용 검사는 이 정부하에서 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네. 담당하는 사람이 신자용. 굉장히 실권자죠. 예. 그래서 지금은 대검차장. 차장하고 양석조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 양석주 검사는 현재 대검의 반부패 부장. 그리고 이복현. 다 아시잖아요. 국민감독원 원장. 원장. 그게 그 멤버들이 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사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네. 특검팀 파견이 21차 10명, 2차 10명, 20명이잖아요. 예. 요 20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 번, 두 번, 검찰총장이 되면서 인사를 하면서 특수부들을 공안검사 자리에, 기획검사 자리에 다 보내잖아요. 특수검사들을.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의 태동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나와서 우리는 다 위헌적인 특검에서 일했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 명도 그렇게 얘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사실 특별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무의 독립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명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하겠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의 경우에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BBK 특검을 비롯해서 네. 다 제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 부정 아닌가요? 네. 그 제3번 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냥 거부해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적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네. 점에서 그 대통령실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저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저 책을 그래서 왜 다 우리 된다는 뭐 거죠? 윤조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책에서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그때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는 이해 충돌된다.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결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특검은 보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다른 수사 기관이 하고 있을 때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들, 현재 수사기관들은 그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 이건 역시 이해충돌에 반한다라고 그리고 실시간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형법에 반한다고 하는데 그 책에 사실상 형해가 돼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저 책을 다 찾아보면 됩니다. 조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나 그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결국 자기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 되잖아요. 봐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양심, 정의감, 도덕성 가지고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이 정치 그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다라고 본다면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지만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 있나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지켜봐 달라, 기다려 달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뜻대로 요리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은 계속 탄핵 얘기를 꺼내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수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 수사가 잘못되면 탄핵 자체가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좀 무마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자, 특검팀에 예. 속해 있던 검사들의 운명에 관해서 재미있는 얘기도 어떤 게 있습니까?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학살 네. 이런 식물총장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2001년 네. 2000 그때쯤에 민주당 정부에 열심히 줄을 대려고 했던 특검에 파견된 검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지금 윤 사단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때 그 좀 박쥐 짓을 하시다가 네. 지금 저 묻혀진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아하.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기올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거기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원석 그 검찰총장하고 합을 맞추다가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알 수 있는데 자기를 거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검에 같이 일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다른 쪽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 쪽이라고 느낌이 든다면 가차없이 보낸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뭐 검사들 사이에서도 풍문이 돌았겠죠. 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 검사가 민주당 줄 되려고 이제 아. 열심히 뛰어다닌다더라. 예, 예. 뭐 자, 뭐 지금 특검 출신 이 검사들 보면서 전 최근 눈에 띄는 게 그 특검, 박영수 특검 이번에 집행유예 처벌받았던데요. 가짜 수산업자 사건. 그렇죠. 거기 사실 그 소속돼 있던 네. 이방영 검사라는 사람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하, 같이 받고 있습니까? 뇌물죄로. 네. 예, 근데 사실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사건이 또 남아 있기도 하죠. 이 사건 이건 집행유예지만 큰 사건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따님도 네. 뭐 거기 회사에 문제가 취업을 된다 하고 그러고? 아파트를 받고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돼. 네. 그거는 수사 대상인 거니까 이제 좀 화천대유 50억 뭐 클럽 문제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태이긴 그렇죠. 한데 특별검사가 단순히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에 대한 우리가 통제 장치로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무성 독립돼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을 했던 두 사람이 이게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의 경로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이종호 씨의 관련성 이런 것들까지 다 수사 복합적으로 하려면은 공수처 저 적은 집단에 계속 놔둬서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특검으로서 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공익제보자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 피거나 공수처. 네. 제가 뭐라 하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잠깐 휴식을 가지거나 담배 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수사관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수사를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네네. 좀 알려달라는 그런 지점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변호사 얘기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이제 본인 공개했으니까. 예, 김경 변호사에게 옆에 있으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좀 특검법 또 앞으로 또 계속 또 제가 지금 곧 아마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다시 박찬대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다 그랬고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공약이죠. 공약.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농단 특검도 결국은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동의한 거거든요. 네. 야당이 추천하기 바란 거. 그리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드루킹 특검도 야당이 했잖아요. 추천했잖아요. 네. 야당이 추천하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 본인이 그 특검에서 핵심을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이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이 의혹이 풀어져야 된다 외압 의혹이 있고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제대로 정말 떳떳하다면은 여당이 여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 실과 여당이 받아들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검찰이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추징 보전 청구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참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게 추징 보전까지 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 기자님? 지금은 저도 이걸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과거에는 이게 이제 피의자들 압박용이었거든요. 네. 네 말 안 들으면은 다 네 재산 다 돈 뺏어버린다. 돈 뺏려고 이렇게 돼서 붙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자녀들의 건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에 지금 범죄 수익 환수과가 있고 네. 서울중앙지검에 범죄 수익 환수부가 생겨 있어요. 아하. 요즘에는 그 뇌물이거나 대가성으로 받았거나 이런 돈 횡령하거나 이런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하면서 수사 중에 이렇게
휴징 보전을 하게 돼 있답니다. 아.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고. 두 분도 근데 명예훼손인데도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명예훼손인데 공갈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님. 근데 그 이 혐의는 무조건 뭐 본인 주장은 엇갈리고 있지만은 네. 본인들은 그렇게 공갈로 얻은 수익이 1억 몇천 뭐 되니까 억대가 되니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자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그 환수 액수도 꽤 많이 늘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저는 사건 처리 많이 했지만 그냥 자동으로 했던 거는 처음 들었네요. 예. 뭐 안 한 게 전 더 많았던 제 사건 중에서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뭐 규정이 생겨가지고 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위에서 관심을 가진 사건은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리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그래서 느낌 좀 들긴 뭔가로도 한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있다. 보고를 해야 되고. 이미 네. 기소하면서 했는데 보도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방금 이현주 변호사가 네.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하고 있다라는 있다. 걸 언론에 단독해서 나오는 게 야 이런 거 했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한다 좀 해도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 그 최초로 검사 7년마다 이렇게 적격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적격 심사에 떨어진 최초의 검사가 있습니다. 뭐 이 프로세스에서 그 비판의 목소리, 검찰 간부들 비판하는 목소리를 했더니 그냥 이제 최초로 여러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평점이 더 낮은 검사들을 제치고 이분이 그 기록을 달성하는 게 되는데 예. 그분의 검찰로서는 초유의 관심사죠. 이거 우리가 처음 잘랐는데 이게 뭐 걸림도 법원 판결로 막아지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데 동일한 내용을 서면을 매회 30페이지, 50페이지를 내더래요. 아. 법원도 사실 같은 내용, 새로운 주장, 새로운 증거가 예. 아닌 재활용 서면을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버리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들어갈 때 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문서를 다 안 보거든요. 네, 계속 그런- 하고 있다. 요 종이 수. 제가 큰 로펌하고 하다 보면 한 번씩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벽돌 두께로 이게 너무 내죠. 크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면 그거에 100분의 1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어떤 로펌이 제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는데 비슷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형 로펌하고 계약을 하면은 예. 항상 거기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예.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적이 없는 변호사가 주로 하는 일이 예. 보고서를 보고서 만들고 만들고. 보고서 뭐 어떤 보고서 정보한다고 막 하는 올리는 사람들은 그걸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네. 있다는 얘기를 하죠. 아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이현주 변호사가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 검찰이 이 사건, 신앙님 사건 직접 수사 근거 예고를 공개하라 이런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려면 윤 대통령이 고소하거나 해야 수사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명예훼손 사건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 예규를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거부하니까 소송을 내서 1심에서 네. 이겼어요. 판결 나왔죠. 예,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에 불복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당시에 법원이 결정한 걸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검찰이 공개하기 싫어하는 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세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네. 이 정보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오히려 공개해야 투명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검찰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공개하면은 검찰이 궁색해지니까 아니면은 자기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고 예. 조영 씨를 봐준 건 사실이고 네. 그때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커피를 누가 타줬는데 논란은 윤석열 당시에 주임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 이걸로 버티잖아요. 네. 당시에 그럼 박길배 연구관이 주임검사의 또 허락이 없는데 지시가 어떻게 없는데 타줍니까? 커피를 타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봐준 게 맞잖아요. 맞는데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도 저도 그 이 보도가 나기 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화끈하게 봐줬다더라.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접거나 아니면 정말 예규를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근거에 따라 했다라고
따져보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 검찰 아니냐. 지금 네. 말씀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상한 사건을 갖고 대통령실 난리를 치니까 지금 온데 지금 검찰부터 언론부터 난리를 치는데 봐준 건 맞는데 뭐 커피 타주고 안 타주고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나섰다는 얘기는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이고 그렇죠. 검찰은 필요하면은 수사 보완을 내세우지만은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뭐 피사실 그 흘리는 건 다반사 아닙니까? 뭐 했었잖아요 이때까지. 예, 그래 왔죠. 그래서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이것도 저는 계속 이렇게 가면 더 검찰의 신뢰가 잃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도 많이 추락했지만. 근데 이런 정보 공개 소송이 네. 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다수가 있었는데 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네. 사실 그 특활비 영수증건에 대해서도 맞아요. 사실 이제 날아간 문서 정보가 대부분 영수증 정보가 날아간 걸 제공하면서 뭐 이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탈색된 거다라는 말도 했었고, 법무장관이 그 얘기했죠. 복원을 해서 또 뭐 반박하기도 하고 네.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건 다 감추는 습성이 있죠.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앞으로? 더 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이고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의 보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유슬 대기자 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자,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